엄마, 금방 온다며? 응, 금방 올게. 우리 봄이 착하게 기다려. 금방이 며칠이야? 잠깐 이야기가 마음에 드시면 구독이랑 좋아요 살짝 눌러주고 가세요. 안 누르면 우리 순이가 오늘 밤 서울행 기차를 놓칠지 모를 일이니까요. 1975년 겨울, 전라남도 해남군의 어느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논바닥에는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고 바람은 칼날처럼 볼을 베어갔지요. 마을 어기 느티나무 아래에 여인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25살 강순이라는 이 여인의 손에는 보자기 하나가 들려 있었고 다른 손에는 네 살배기 계집아이의 손이 잡혀 있었지요. 그 아이의 이름은 봄이었습니다. 뺨이 꽁꽁 얼어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고 콧물이 윗입술까지 흘러내렸지만 닦을 생각도 못하고 엄마의 손만 꼭 쥐고 있었지요. 봄이의 손은 참 작았습니다. 순이의 거칠어진 손바닥 안에 쏙 들어가고도 남을 만큼 작은 손이었지요. 순이는 그 손의 온기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온기를 놓는 순간 자기 심장이 멈출 것만 같았으니까요. 마을 어기 저편에서 낡은 봉고차 한 대가 덜컹거리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읍내 기차역까지 가는 합승차였지요. 순이는 그 차가 가까이 올수록 무릎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야 한다는 것은 머리가 알고 있었지만 발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았지요. 봄이야, 엄마가 서울에 가서 돈 벌어 올게. 금방이야. 금방 올 테니까 외삼촌 집에서 착하게 기다려. 응? 순이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그 밝음이 얼마나 애써 만들어낸 것인지는 아이만 몰랐습니다. 봄이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지요. 금방이 며칠이야? 순이의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아니라 몇 달이 될 수도 몇 년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4살짜리 아이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순이는 대답 대신 봄이를 끌어안았지요. 아이의 머리카락에서 나는 비누 냄새가 코끝을 적셨습니다. 간밤에 찬물에 머리를 감겨주면서 바짝 마른 비누 조각을 녹여 써서 거품도 제대로 나지 않았던 그 비누 냄새가 이후 20년 동안 순이의 코끝에서 사라지지 않게 되리라는 것을 그때는 미처 몰랐지요. 봉고차가 멈추고 운전사가 경적을 울렸습니다. 순이는 봄이를 내려놓고 친정 오빠 강태수에게 아이를 맡겼지요. 태수는 귀찮다는 듯 한 손으로 봄이의 팔을 잡았습니다. 빨리 가. 차 놓치면 오늘 못 간다. 태수의 목소리에는 동생을 걱정하는 기색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지요. 순이가 봉고차에 올라타는 순간 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엄마 가지 마. 나도 갈래. 엄마. 봄이의 작은 몸이 외삼촌의 소나기에서 버둥거렸지요. 순이는 봉고차 뒷유리에 손바닥을 대고 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점점 작아지고 울음소리가 엔진 소리에 묻혀갔지요. 순이의 손바닥이 유리에 닿은 자국은 입김에 젖어 흐릿하게 번졌고 그 번진 자국 너머로 봄이의 모습이 아지랑이처럼 흔들리다 사라졌습니다. 순이는 그제야 소리 없이 울었지요. 보자기를 입에 물고 어깨를 움츠리고 온몸을 웅크린 채 짐승처럼 울었습니다. 운전사도 옆자리의 다른 승객도 모른 척 고개를 돌렸지요. 이 시절 서울로 올라가는 봉고차 안에서 우는 여인은 순이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과연 순이는 딸에게 한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요?
금방 온다는 그 말이 얼마나 긴 세월의 무게를 짊어지게 될지 이야기의 수레바퀴는 이제 막 삐걱거리며 돌기 시작했답니다. 순이가 보미를 두고 서울로 올라가야 했던 사연은 그의 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순이의 남편 김영수는 태백 탄광에서 막장 갱도를 파는 광부였지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지만 말수가 적고 순한 사내였습니다. 결혼한 지 겨우 5해, 보미가 세도를 넘긴 그해 봄의 탄광에서 낙반 사고가 터졌지요. 갱도 천장이 무너져 내려 광부 7명이 매몰되었습니다. 영수는 그 7명 가운데 하나였지요. 사고 소식을 들은 순이가 보미를 등에 업고 태백까지 버스를 4번 갈아타고 달려갔을 때 남편의 시신은 이미 검은 천으로 덮여 탄광 입구에 놓여 있었습니다. 순이는 그 검은 천을 걷었지요. 영수의 얼굴은 탄가루에 시커멓게 물들어 있었고 이마에는 돌에 찍힌 자국이 움푹 패여 있었습니다. 입술은 반쯤 벌어진 채 굳어 있었는데 마치 마지막 순간에 무슨 말을 하려다 미처 다 하지 못한 사람의 표정이었지요. 순이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딱딱하게 굳은 손이었지요. 어제까지만 해도 보미를 번쩍 들어 올리던 그 큰 손이 순이의 등을 토닥이며 잘했어, 잘했어 하던 그 따뜻한 손이 이제는 돌덩이보다 차가웠습니다. 순이는 그 손을 자기 볼에 가져다 대고 울부짖었지요. 등 뒤에서 보미가 아빠 아빠 하며 작은 목소리로 부르는 소리가 탄광의 찬바람에 실려 흩어졌습니다. 탄광 회사에서 나온 보상금은 겨우 쌀 몇 가마니 값이었지요. 장례를 치르고 나면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시댁은 이미 시아버지 댁에 집안이 기울어져 의지할 곳이 못 되었고 순이의 친정 역시 해남 시골에서 겨우 논 한 마지기 붙잡고 사는 형편이었지요. 순이는 보미를 안고 해남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위로가 아니었지요. 친정 오빠 강태수는 순이가 돌아온 첫날부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장가도 안 간 오빠가 홀어머니를 모시며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거기에 과부 동생이 아이까지 달고 들어왔으니 못마땅한 것이었지요. 순이야, 네가 왔으니 밥이라도 해라. 어무이 시중은 네가 들고 논일은 내가 할 테니까. 근데 그 밥값은 언제까지 내가 대야 하냐? 입 하나 더 늘었는데. 태수의 말은 칼 같았지요. 순이는 대꾸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친정이라지만 과부가 된 동생은 짐이었고 내 살배기 보미는 밥값을 축내는 작은 입이었지요. 순이는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 밥을 짓고 어머니 약시중을 들고 논에 나가 일을 돕고 밤에는 보미를 재운 뒤 삭바느질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일을 해도 순이의 처지는 나아지지 않았지요. 오빠의 눈치는 날로 심해졌고 보미가 울기라도 하면 그 새끼 좀 조용히 시켜라라는 고함이 돌아왔습니다. 순이는 보미를 꼭 안고 부엌 구석에서 아이의 입을 틀어막은 채 눈물을 삼켰지요. 어느 밤 보미가 잠결에 말했습니다. 엄마, 외삼촌이 무서워. 우리 아빠 집으로 갈까? 거기가 더 좋았어. 그 한마디에 순이의 심장이 쪼개졌습니다. 아빠 집이란 태백 탄광촌의 12평짜리 사택이었지요. 겨울이면 벽 틈으로 바람이 들어와 이불을 세 겹으로 덮어야 했고 여름이면 곰팡이가 피어보미가 기침을 멈추지 못하던 그 집. 하지만
보미에게 그곳은 아빠가 있던 곳이었고 외삼촌의 고함 소리가 없는 곳이었던 것입니다. 순이는 그날 밤 결심했지요. 서울로 올라가 돈을 벌겠다고, 돈을 벌어 보미를 데리러 오겠다고, 이 집에서 눈치 보며 아이를 키울 수는 없다고. 하지만 서울에 아이를 데려갈 수는 없었습니다. 갈 곳도 일자리도 잠잘 곳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4살짜리를 데리고 무작정 올라갈 수는 없었지요. 보미를 두고 가야 했습니다. 그것은 순이의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결단이었지요. 아이를 지키기 위해 아이를 떠나야 하는 모순. 엄마이기 때문에 엄마 노릇을 포기해야 하는 절박함. 순이는 그 결단의 무게를 평생 동안 짊어지게 될 터였습니다. 과연 순이의 선택은 옳았을까요? 4살 보미는 엄마 없는 세월을 어떻게 견뎌낼까요? 이야기는 이제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 속으로 향하고 있었답니다. 읍내역에서 탄 서울행 완행열차는 8시간을 달렸습니다. 순이는 딱딱한 나무 좌석에 앉아 보자기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창밖을 보았지요. 보자기 안에는 옷가지 몇 벌과 보미의 돌사진 1장, 그리고 영수가 남긴 10,000원짜리 지폐 3장이 든 봉투가 전부였습니다. 기차가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순이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사람이었지요. 사방에서 밀려드는 인파, 정신없이 오가는 택시와 버스, 귀를 찌르는 경적 소리. 해남의 고요한 논바닥에서 살던 순이에게 서울은 마치 거대한 기계의 뱃속에 삼켜진 기분이었습니다. 순이가 향한 곳은 구로공단 근처의 봉제 공장이었지요. 해남에서 먼저 올라온 마을 사람이 소개해 준 곳이었습니다. 공장 이름은 대한섬유였지요. 3층짜리 콘크리트 건물에 재봉틀 100대가 빽빽이 들어차 있었고 건물 전체가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로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공장장은 순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퉁명스럽게 말했지요. 재봉틀 칠 줄 알아? 순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삭바느질은 해봤지만 재봉틀은 만져본 적이 없었지요. 공장장이 혀를 찼습니다. 시골년이 뭘 할 줄 아는 게 있어야지. 보름 동안 배워서 못하면 그냥 나가. 순이에게 배정된 자리는 3층 구석, 환풍기 바로 옆이었습니다. 여름에는 열기가 후끈했고 겨울에는 환풍구로 칼바람이 들이쳤지요. 재봉틀 앞에 앉으니 양옆에서 돌아가는 기계 소리가 귀를 때렸습니다. 순이는 생전 처음 보는 공업용 재봉틀의 페달을 밟아보았지요. 바늘이 미친 듯이 위아래로 오르내리며 순이의 손가락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첫 주에 순이의 왼손 검지가 바늘에 찍혔지요. 피가 하얀 원단 위에 빨간 꽃처럼 번졌습니다. 순이는 비명을 삼키고 손가락을 입에 물었지요. 옆자리에서 일하던 여공이 휴지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다 그래. 한 달이면 손가락에 감각이 없어져. 그러면 안 아파. 감각이 없어지면 안 아프다는 그 말이 순이의 가슴에 못처럼 박혔지요. 보미와 떨어진 이 가슴도 시간이 지나면 감각이 없어져서 안 아플까? 순이는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아프지 않게 되는 것이 있게 되는 것과 같을까봐 두려웠지요. 기숙사는 공장 뒤편 슬레이트 지붕 건물이었습니다. 방 하나에 8명이 2층 침대에 겹겹이 누웠지요. 순이에게 배정된 자리는 위층이었습니다. 올라가는 사다리가 삐걱거려 밤마다 무서웠지만 위층이어서 좋은 점이 하나 있었지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어도
아래층 사람에게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순이는 매일 밤 울었지요. 보미의 얼굴이 천장에 아른거렸습니다. 엄마 금방 온다며? 그 목소리가 귀에서 떠나지 않았지요. 순이는 베개를 입에 물고 소리를 죽여 울다가 새벽 5시 기상 종소리에 눈을 비비며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런 순이의 밤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지요. 아래층 침대에 누워있던 박금자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금자는 순이보다 5살쯤 위로 충청도 사투리가 묻어나는 말투의 표정이 무뚝뚝했지요. 기숙사에서도 말수가 적어 다른 여공들이 저 언니 좀 무섭다고 수군거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눈매가 서늘하고 입술이 꾹 다물어져 있어 친해지기 어려운 인상이었지요. 순이는 처음에 금자를 피했습니다. 인사를 해도 고개만 까딱할 뿐 대꾸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순이가 기숙사에 온 지 사흘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다 잠이 든 순이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베개 밑에 사탕 하나가 놓여 있었지요. 밀크 캐러멜이었습니다. 노란 포장지에 쌓인 네모난 사탕. 순이는 그것을 집어들고 어리둥절해했지요. 위층에 사탕을 넣을 사람은 아래층에 금자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금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아침에 세면장에서 마주쳐도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이를 닦고 있었습니다. 다음 밤에도 순이는 울었고 다음 아침에도 베개 밑에 사탕이 있었지요.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열흘이 지나자 순이의 베개 밑에는 사탕 10개의 포장지가 모여 있었습니다. 순이가 먼저 말을 걸었지요. 언니, 이거 언니가 넣은 거지요? 금자는 재봉틀 페달을 밟으며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짧게 대답했습니다. 울면 배가 고프잖아. 그게 전부였지요. 하지만 그 사탕 하나가 순이에게는 서울에서 받은 첫 번째 온기였습니다. 보미를 두고 온 뒤로 누구에게도 받지 못한 위로가 밀크 캐러멜 한 알에 담겨 있었지요. 순이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고마움의 눈물이었습니다. 과연 이 무뚝뚝한 여인 금자는 어떤 사연을 품고 있는 것일까요? 그녀도 누군가를 두고 온 사람인 것일까요? 순이가 봉제 공장에 적응하기 시작한 것은 한 달이 지나서였지요. 재봉틀에 찍히는 일은 여전했지만 손가락이 바늘의 속도에 맞춰 움직이는 법을 조금씩 터득해 갔습니다. 공장장이 시골년치고는 손이 빠르다고 한마디 던진 것이 순이가 받은 첫 칭찬이었지요. 순이의 하루는 이러했습니다. 새벽 5시 기상, 5시 반 아침밥, 6시 출근, 밤 10시 퇴근. 하루 16시간을 재봉틀 앞에 앉아 있었지요. 점심시간 30분, 저녁시간 30분. 그 한 시간이 순이에게 허락된 유일한 자유시간이었습니다. 순이는 그 30분 중 20분을 편지 쓰는 데 썼지요. 점심을 후루룩 삼키고 공장 계단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순이의 글씨는 삐뚤빼뚤했지요. 학교를 국민학교 4학년까지밖에 다니지 못해 한글도 겨우 쓸 줄 아는 수준이었습니다. 받침이 틀리고 띄어쓰기가 엉망이고 가끔은 글자가 거꾸로 된 것도 있었지요. 하지만 순이는 한 글자 한 글자에 온 힘을 쏟아 눌러 썼습니다. 봄이의 엄마야. 오늘도 네 생각에 밥을 못 묵었다. 거짓말이다. 밥은 묵었는데 네 생각하면 목이 맥혀서 밥만 묵었다.
엄마 여기서 재봉틀이라는 것을 배우는 뒤 바늘이 참 빠르다. 엄마 손가락을 자꾸 찌르는 뒤 안 아프다. 네가 보고 싶은 거보다는 안 아프다. 봄이야 착하게 있어라. 엄마가 돈 많이 벌어서 꼭 데리러 갈게. 사랑한다. 편지를 다 쓰고 봉투에 넣을 때마다 순이는 봉투 겉면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았지요. 혹시 자기 냄새가 배어 있을까? 그 냄새로라도 봄이가 엄마를 느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봉투 한 구석에 작은 그림을 그렸지요. 동그라미 2개, 큰 동그라미와 작은 동그라미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글을 다 읽지 못하는 봄이가 그림이라도 보면 엄마를 떠올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서투른 바람이었지요. 첫 월급날이 왔습니다. 봉투를 받아든 순이의 손이 떨렸지요. 12,000원. 한 달 16시간씩 일한 대가가 12,000원이었습니다. 순이는 그중 10,000원을 우체국에서 환으로 바꿔 친정에 보냈지요. 나머지 2,000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했습니다. 밥은 공장에서 줬지만 비누와 치약과 생리대와 편지 봉투와 우표를 사면 남는 돈은 동전 몇 잎이었지요. 금자가 그런 순이를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기숙사에서 금자가 처음으로 먼저 말을 걸었지요. 너 시골에 아이 두고 왔지? 순이는 깜짝 놀라 금자를 보았습니다. 금자의 표정은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눈 속에 이전에 보지 못했던 깊은 무언가가 서려 있었지요. 어떻게 알았어요? 금자가 순이의 베개 밑에서 나온 사탕 포장지를 가리켰습니다. 그 포장지 뒷면에 순이가 봄이의 이름을 작게 적어 놓은 것을 금자가 본 것이지요. 나도 아들 하나 시골에 두고 왔어. 7살이야. 금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담담함이 얼마나 오랜 시간에 걸쳐 다져진 것인지 순이는 직감했습니다. 금자도 울었을 것이지요. 금자도 매일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아들의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금자는 울지 않았지요. 울음을 넘어선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두 여인은 그날 밤 기숙사 옥상에 나란히 앉아 서울의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와 도시의 불빛이 하늘을 가리고 있었지요. 해남에서는 쏟아지던 별이 여기서는 한 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같은 하늘 아래 자기 아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막막한 밤을 견딜 수 있었지요. 금자가 말했습니다. 나 야학 다니고 있어. 글이랑 셈이랑 배우는 곳. 너도 갈래? 순이의 눈이 반짝였지요. 글을 더 배우면 봄이에게 더 긴 편지를 쓸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순이는 금자를 따라 공장 근처 교회 지하실에서 열리는 야학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쏟아지는 졸음을 이겨내며 한글 맞춤법과 산수를 배웠지요. 순이의 편지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삐뚤빼뚤하던 글씨에 힘이 생겼고 받침이 맞아가기 시작했지요. 편지의 길이도 길어졌습니다. 봄이야, 엄마가 오늘 학교에서 받아쓰기를 했는데 80점을 맞았다. 선생님이 잘한다고 하셨어. 엄마도 공부를 하니까 니한테 더 좋은 편지를 쓸 수 있게 되었어. 봄이야, 엄마가 다음 달에 돈을 더 보낼게. 그 돈으로 외삼촌한테 새 신발 사달라고 해. 네 발이 많이 컸을 텐데 엄마가 직접 사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엄마 꼭 데리러 갈게. 조금만 더 기다려라.
매달 한 통씩 순이는 빠짐없이 편지를 보냈지요. 돈과 함께 10,000원, 12,000원, 15,000원 월급이 오르는 만큼 보내는 돈도 늘어났습니다. 순이는 자기 몫은 최소한만 남기고 전부 해남으로 보냈지요. 보미에게 필요한 것이 많을 테니까요. 새 신발, 새 가방, 크레파스, 그리고 따뜻한 겨울 외투. 순이의 머릿속에는 보미에게 사주고 싶은 것들의 목록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금자와의 우정도 깊어졌지요. 두 사람은 기숙사에서 함께 라면을 끓여 먹고 야학에서 나란히 앉아 공부하고 월급날이면 우체국에 같이 가서 각자의 시골로 돈을 붙였습니다. 금자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순이에게만은 가끔 농담을 던지기도 했지요. 네 편지 쓰는 거 보면 참 웃겨. 한 줄 쓰고 눈물 한 방울 떨어뜨리고 또 한 줄 쓰고 또 한 방울. 그 편지에 눈물이 얼마나 젖었으면 받는 사람이 글씨를 읽겠냐? 순이가 볼을 부풀리며 항의하면 금자가 드물게 웃었지요. 그 웃음이 순이에게는 서울에서 본 가장 따뜻한 풍경이었습니다. 이 평화가 과연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요? 순이가 보내는 편지와 돈이 정말로 보미에게 닿고 있는 것일까요? 이야기의 무대를 잠시 해남으로 옮기겠습니다. 매달 초 우체부가 자전거를 타고 마을길을 달려왔지요. 태순의 집 앞에 멈추어 편지 봉투와 우편안을 전해주었습니다. 태순은 마당에서 일하는 척하다가 재빨리 달려가 우편물을 낚아챘지요. 봉투를 뜯지도 않았습니다. 우편안의 금액만 확인하고 주머니에 넣었지요. 그리고 편지 봉투를 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궁이에 불이 타고 있었지요. 태수는 순이의 편지를 그 불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종이가 불에 닿는 순간 가장자리부터 까맣게 타들어갔고 순이가 정성껏 눌러 쓴 글씨들이 연기가 되어 사라졌지요. 봄이야 엄마야로 시작하는 그 첫 줄이 제가 되어 아궁이 바닥에 내려앉았습니다. 봉투 한 구석에 그려진 큰 동그라미와 작은 동그라미가 손을 잡고 있던 그림도 함께요. 태수는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손을 털었지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장롱 밑에 숨겨둔 통장을 꺼냈습니다. 순이가 보낸 돈은 한 푼도 보미에게 쓰이지 않았지요. 태수는 그 돈으로 옆 마을에 논을 하나 더 사들였고 자기 집 지붕을 새로 올렸으며 장가 비용까지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보미는 태수의 집 구석방에서 자라고 있었지요. 태수가 장가를 들어 외숙모가 생겼지만 외숙모는 남편이 무서워 보미에게 특별히 따뜻하게 대하지 못했습니다. 보미의 옷은 외숙모의 아이가 입다 작아진 것을 물려받은 것이었고 신발은 항상 발보다 한 치수 컸지요. 보미가 물었습니다. 외삼촌, 엄마는 왜 편지를 안 보내? 엄마가 나 미워하는 거야? 태수는 밥을 퍼먹으며 대꾸했지요. 네 엄마는 서울에서 잘 살고 있어. 네 같은 건 생각도 안 해. 돈도 안 보내고 연락도 안 하고 니를 여기 버리고 간 거야. 알겠냐? 보미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 말을 수십 번 들어서 눈물조차 마른 것인지 아니면 울어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어린 것이 벌써 깨달은 것인지 알 수 없었지요. 보미는 밥그릇을 들고 부엌 구석으로 가서 혼자 먹었습니다. 아이의 등이 작고 외로웠지요. 외숙모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보미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물기가 어렸지요. 하지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무서웠으니까요. 외숙모의 앞치마 주머니 안에는 태수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편지 한 통이 구겨진 채 들어 있었지만 그것을 보미에게 줄 용기가 나지 않았지요. 이 잔인한 진실을 순이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매달 편지를 보내고 매달 돈을 붙이며 보미가 새 신발을 신고 뛰어놀고 있을 거라 믿었지요. 엄마가 보낸 편지를 읽고 웃고 있을 거라 상상했지요. 그 상상이 순이가 16시간의 노동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연료였으니까요. 하지만 순이의 편지는 아궁이 불에 타고 있었고 순이의 돈은 태수의 통장에 싹 이고 있었으며 보미는 엄마가 자기를 버렸다고 믿으며 자라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잔인한 거짓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순이의 마음은 과연 딸에게 닿을 수 있을까요? 그해 겨울 사고가 터졌습니다. 공장에서 야근을 하던 중 순이의 재봉틀에 실이 엉켜 기계가 멈추었지요. 순이가 바늘판 안에 손을 넣어 실을 빼내려는 순간 옆자리 여공이 실수로 순이의 재봉틀 전원을 건드렸습니다. 바늘이 순이의 오른손 둘째 손가락을 관통했지요. 손가락 끝에서 뼈가 보일 만큼 깊이 찍혔습니다. 피가 흰 원단을 적시며 번져나갔지요. 순이는 고통보다 먼저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손으로 편지를 쓸 수 있을까? 이 손이 못 쓰게 되면 보미에게 어떻게 마음을 전하지? 공장 양호실에서 붕대를 감고 돌아온 순이는 그날 밤 기숙사에서 왼손으로 편지를 쓰려 했지요. 하지만 왼손 글씨는 글씨라 할 수 없었습니다. 흔들리고 깨지고 알아볼 수 없는 선들이 종이 위에 기어다녔지요. 순이는 종이를 구기고 또 펴고 쓰고 또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금자가 다가왔지요. 그리고 순이의 손에서 볼펜을 가만히 빼앗았습니다. 불러. 내가 대신 써줄게.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지요. 금자가 노트를 펼치고 볼펜을 쥐었습니다. 순이가 더듬더듬 말하기 시작했지요. 봄이야 엄마야 엄마가 오늘 손을 좀 다쳤는데 안 아프다. 거짓말하지 마. 아프면 아프다고 써. 금자가 순이의 말을 끊었지요. 순이는 한참을 망설이다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봄이야 엄마가 오늘 손을 다쳤어. 많이 아팠어. 근데 엄마가 제일 아픈 건 손가락이 아니라 니한테 편지를 못 쓸까봐 그게 제일 아팠어. 엄마 손이 나으면 또 편지 쓸게. 그때까지 엄마 대신 금자 이모가 써주는 거야. 금자 이모는 엄마 친구인디 글씨가 엄마보다 훨씬 예뻐. 봄이야, 엄마 손 금방 나을게. 걱정하지 마. 금자가 받아 적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남의 아이에게 보내는 편지를 대필하면서 금자의 머릿속에는 자기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겠지요. 편지를 다 쓰고 금자가 볼펜을 내려놓으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너는 좋겠다. 편지라도 쓰잖아. 나는 그것도 못해. 금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한마디 안에 담긴 무게가 기숙사 공기를 무겁게 눌렀지요. 순이는 금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붕대 감긴 오른손 대신 성한 왼손으로 두 여인의 손이 포개진 그 순간 서울의 차가운 기숙사 안에 이름 없는 온기가 피어올랐지요. 하지만 그 편지 역시 해남의 아궁이 불 속으로 들어갈 운명이라는 것을 두 사람은 알지 못했습니다. 순이의 손은 한 달 만에 나았지만
둘째 손가락은 완전히 펴지지 않게 되었지요. 살짝 구부러진 채로 굳어버렸습니다. 순이는 그 구부러진 손가락으로 다시 편지를 쓰기 시작했지요. 글씨가 이전보다 조금 더 삐뚤어졌지만 순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구부러졌어도 마음은 고드니까요. 돌아오는 것은 없었지요. 보미의 답장은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아이가 아직 글을 못 쓰니까, 아이가 바쁘니까, 아이가 수줍어서 그러니까 하고 스스로를 달랬지요. 그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을 이장 집에 전화를 해서 오빠를 바꿔달라고 부탁하면 태수가 전화를 받았지요. 오빠, 봄이 잘 있지? 내가 보낸 돈 잘 받았지? 봄이 새 신발 사줬어? 태수의 대답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응, 잘 있어. 돈이나 더 보내. 그리고 올라오지 마. 니까지 와서 입 늘리면 곤란하니까. 순이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지요. 오빠니까. 친정 오빠니까. 피를 나눈 오빠가 설마 동생의 돈을 가로채고 조카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으니까요. 한 번은 순이가 설을 앞두고 해남에 내려가겠다고 했습니다. 봄이 얼굴이 보고 싶어서 미칠 것 같다고요. 그러자 태수가 전화기 너머로 목소리를 높였지요. 오지 마. 네가 왔다 가면 봄이가 또 울어. 엄마 보고 싶다고 난리를 쳐서 내가 감당을 못해. 차라리 안 오는 게 아이한테도 낫다. 그 말에 순이는 전화기를 놓고 말았습니다. 내가 가면 봄이가 더 힘들어진다. 그 논리가 순이의 발목을 잡았지요. 엄마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이유를 다름 아닌 딸을 위해서라는 포장으로 둘둘 감아버리는 태수의 교활함을 순이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지요. 편지가 12통이 되었을 때 순이의 손에는 바늘 자국과 가위 자국과 세제 자국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24통이 되었을 때 순이는 봉제 공장을 나와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지요. 물속에 담긴 순이의 손은 불구스름하게 부어올라 있었고 손등은 세제에 헐어 하얗게 각질이 일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매달 편지를 썼지요. 구부러진 둘째 손가락으로 삐뚤빼뚤한 글씨로 봉투 한 구석에 큰 동그라미와 작은 동그라미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을 빼놓지 않으면서 해남 친정집 뒷마당 아궁이 앞에는 24통의 재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 재 속에는 순이의 눈물과 그리움과 미안함과 사랑이 글자의 형태를 잃은 채 뒤섞여 있었지요. 봄이는 이제 더 이상 마을 어귀에서 엄마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기다림이 지쳐 미움으로 변하고 미움이 다시 무관심으로 굳어진 것이지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너 엄마 어디 있어? 라고 물으면 봄이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없어. 나한테 엄마는 없어. 그 한마디가 얼마나 깊은 상처 위에 세워진 벽인지는 봄이 자신도 몰랐지요. 순이는 그 사실을 모른 채 오늘도 편지를 썼습니다. 구부러진 손가락으로 삐뚤빼뚤한 글씨로 매달 한 통씩 봉투 한 구석에 큰 동그라미와 작은 동그라미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을 그리면서 봄이야 기다려라. 엄마가 꼭 데리러 갈게. 꼭. 내 꼭 돌아갈게. 엄마가 꼭 데리러 갈게 느티나무 아래에서 했던 그 약속이 순이의 입술에서 20년째 메아리 치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 메아리가 닿아야 할 아이의 귀에는 엄마가 널 버렸다는 외삼촌의 말만이
24번 반복되어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이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보미에게 전해져야 할 편지 24통이 해남 친정집 아궁이에서 제가 되어 흩어지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보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엄마는 나를 버렸다는 외삼촌의 말을 조금씩 믿어가고 있었다는 것을요. 과연 순이의 마음은 딸에게 닿을 수 있을까요? 아궁이 불에 탄 편지의 진실은 언제 밝혀질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순이가 보미에게 보낼 25번째 편지를 쓸 수 있는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